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혈액암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는 홍준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혈액암 환우 가족을 위한 의학 세미나 조혈모 세포 이식 희망 솔루션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신 분들 많은 환우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계실 텐데요. 또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게 또 인생에 되게 또 중요한 결정일 수도 있는데 항상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그래도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헤쳐나갔던 그런 기억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시간들이 환자분들하고 가족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혈모 세포 이식은 혈액암 그리고 혈액 질환, 중증 혈액 질환의 다수에서 결정적으로 완치를 도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술이고요. 사실 의학에서 치료적인 그런 기술로 노벨 의학상을 받은 것들이 많지는 않은데 노벨 의학상을 받은 그만큼 널리 인정되고 뭐 효과나 이런 것들이 인류에 되게 큰 발전을 이뤘다고 인정받고 있는 시술입니다.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극복을 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예전에 1987년에서 2000년대까지 이렇게 장기간 환자들을 봤을 때 사망률이 한 절반 정도가 됐어요. 그 치료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환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문제가 있었던 시술인데 지금 2010년에서 2012년이 이 색깔의 그래프가 되겠고 지금은 2022년이니까 아마 여기보다도 이제 더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이만큼 크게 이미 조혈모 세포 이식이 도입된 이후에도 치료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주로는 이식 후에 생기는 감염을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게 되어서였고요. 항생제도 더 지혜롭게 잘 쓰게 됐고 곰팡이균 감염이 큰 문제였는데 효과적으로 곰팡이균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제들이 또 나왔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바로 거대세포 바이러스 CMV 감염을 잘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된 게 공이 크고요. 그리고 또 이식 자체도 기술적으로 더 많이 발전을 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조혈모 세포를 주입하기 전에 전처치 치료를 하는데 그 치료가 일관되게 굉장히 강도가 높고 되게 독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전처치 강도를 낮춤으로써 훨씬 더 안전하게 이식을 할 수 있게 됐고 면역 억제제도 좋아졌고 그리고 이식편대 숙주 반응을 일으키는 T세포를 제거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식의 성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난관이 실제로 치료하면 있고요. 그리고 또 아주 수월하게 손쉽게 이 과정을 마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꽤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발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골반 뼈가 부러져서 고관절 치환술을 한다든지 위암 수술, 간암 수술, 췌장암 수술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시술들과 비교했을 때에 입원 일수도 길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시술을 아주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받는 전문도도 높은 그런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일단 조혈모 세포 이식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조혈모 세포를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몸 안에 주입하는 건데 그 주입을 하기 전에 골수, 혈액, 림프계의 혈액암 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조혈모 세포가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처치라고 하고요. 그래서 주입하기 전에 전처치가 첫 단계고요. 그리고 조혈모 세포를 주입하면은 그 다음에 이식받은 건강한 조혈모 세포가 골수 내에 자리를 잘 잡고 새로운 혈액 세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생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착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생착 후에 환자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처치, 주입, 생착, 크게 이런 순서로 조혈모 세포 이식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전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우리가 조혈모 세포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장차 혈액 세포,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 세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죠. 그렇죠? 이런 혈액 세포로 자라나게 될 어미 세포를 조혈모 세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원시 단계의 세포에서 그런 세포들이 점차 성장하고 분화하고 자라납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장소가 이제 바로 골수고요. 그렇죠? 골수라는 말은 우리 몸의 커다란 뼈의 안쪽을 골수라고 하죠. 그래서 골수 검사를 하면은 엉덩이 뼈 쪽에 마취를 하고 바늘로 찔러서 거기서 골수 조직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뼈라는 게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몸의 구조를 이렇게 받쳐주는 장기지만 기능적으로 보면은 그 안에서 혈액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골수 안에서 조혈모 세포가 있고 걔네들이 점점 자랍니다. 마치 우리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라듯이 골수 안에서도 어린 단계의 세포가 있고 그리고 초등학생 단계의 세포가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세포가 있고 다 자라서 성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듯이 세포가 이제 다 자라면은 골수 안에 있던 혈액이 비로소 말초 혈액으로 나와서 우리 몸을 순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혈모 세포는 아주 갓 태어난 신생아 같은 아이 같은 세포, 어떤 혈액 세포든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세포이죠. 결국은 혈액암이라는 거는 혹은 재생불량 빈혈 같은 중증 혈액 질환이라는 거는 혈액 세포가 병든 거니까, 그렇죠? 아예 다른 사람의 조혈모 세포가 이식이 돼서 혈액이 자라나는 내 골수 안에서 타인의 건강한 혈액이 대신 자라면은 혈액암이나 혈액 질환을 극복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조혈모 세포의 어떤 개념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환자분들은 결국 골수 안에 좀 아픈 내 혈액 세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관해 유도 치료를 해서 완전 관해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아주 미량의 암세포가 남아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정상이라고 하기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조혈모 세포를 주입하기 전에는 먼저 병든 세포를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를 해주는 방법은 이렇게 항암제를 쓰거나 혹은 방사선 치료를 하죠. 이때의 방사선 치료는 우리가 폐암이나 유방암에서 하는 방사선 치료 같이 몸의 어떤 특정 부위의 방사선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전신의 방사선을 조사해서 골수에 있는 암세포를 다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전처치를 하는 목적이 이제 큰 한 가지는 골수 안에 있는 나에서 비롯된 아픈 암세포들을 이제 다 죽여버리는 게 이제 한 가지 큰 목적이고요. 전처치를 하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제 나 자신의 면역력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면은 이 말이 일반인 수준에서는 좀 감염으로부터 좀 건강한 거, 감기에 잘 안 걸리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개념인데요. 내 몸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면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서 비롯되거나 외부에서 온 대표적인 건 세균 같은 게 있겠죠. 아니면 바이러스, 아니면은 건강하지 못한 암세포로부터 내 몸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 몸에는 면역 기능이 있고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구, 호중구 이런 혈액 세포들이 다 결국은
외부에서 오는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암세포 같은 거를 공격해서 잡아먹는 면역세포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에게는 비록 환자지만 온전치는 않지만 면역력이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나름의 자기 면역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조혈모 세포를 우리가 몸에 주입을 하잖아요. 근데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의 경우를 빼고 일반적으로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은 결국 타인의 조혈모 세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인식했을 때 그 조혈모 세포도 다른 사람의 거예요. 외부에서 온 물질이기 때문에 비록 내 면역력이 병들어 있지만 그 암세포, 그 조혈모 세포를 죽이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면역력이 너무 세면은 조혈모 세포를 주입을 해도 그 조혈모 세포가 골수 안에 자리를 잡고 생착을 하지 못하고 환자의 면역력에 의해서 다 죽어버려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 고형 장기를 이식할 때는 거부 반응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조혈모 세포 이식에서는 생착 실패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환자의 면역력도 일시적으로 그 조혈모 세포가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억제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전처치를 할 적에는 면역 억제제나 면역 억제 기능을 하는 항암제를 항상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입을 하기 전에 시행하는 전처치 치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전처치는 원래 처음에 조혈모 세포 이식이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이 개발이 되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골수 안에 있는 병든 세포를 다 날려버리는 거,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로 치면은 우리가 위암, 뭐 유방암, 폐암 이런 분들 주변에 항암 치료하는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혹은 또 림프종 가지고 계셨던 분들 보면은 일정한 용량의 항암제를 쓰고 회복이 되면은 3주 후에 다시 치료를 하고 뭐 2주나 3주나 3주 간격으로 이제 치료를 반복을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항암제를 쓰면은 골수 기능이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백혈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해결이 되면 다시 약을 쓰고 하는 건데, 이렇게 조혈모 세포 이식에서 항암제를 쓸 적에는 골수를 완전히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는 골수 기능이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도 높게 항암제를 사용을 하고요. 혹은 골수 기능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용량의 방사선을 이제 몸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두면은 백혈구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감염이 되고 적혈구가 생산이 안 돼서 빈혈이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인 거죠. 그 상황에서 타인의 조혈모 세포를 주입을 함으로써 걔네들이 다시 내 골수에서 자리를 잡고 새로운 혈액세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전처치의 이제 원래의 취지인데요. 근데 한 1990년대 후반 들어가지고 이 전처치의 강도를 좀 낮춰서 치료를 하는 이식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도 높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뭐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은 별별 일이 다 있겠죠. 이식을 하려고 입원을 했는데 심한 폐렴이 뭐 걸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너무 강도가 높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면 환자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의 강도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전처치를 하고 조혈모 세포를 주입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뜻밖에도 생착이 잘 되면서 완전히 골수를 억제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또 병을 어느 정도 잘 조절하고 병이 치료되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골수를 완전히 다 억제하지 않고 전처치 강도를 좀 낮추더라도 어느 정도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서 들어오는 타인의 조혈모 세포가 내 골수의 자리를 딱 잡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치료에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전처치의 강도를 조금 낮추어서 이식을 많이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성적의 발전을 가져왔는데요.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은 전처치 강도를 아주 높여도 어떻게든 또 잘 버텨내고 회복이 돼서 유지가 되는데,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전처치 강도가 너무 높으니까 생착이 되기 전에 혹은 생착이 되더라도 전처치에서 너무 큰 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식 후에 이제 급성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전처치 강도를 낮추니까 이 이식이 고령층에서도 더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치료 성적을 많이 향상을 시켰죠. 아주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듯이 이런 전처치도 있고요. 대신에 이렇게 조금씩 그 본인의 면역력을 좀 저하시켜서 조혈모 세포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살짝 조혈모 전처치를 하는 경우도 지금은 많이 있고, 이것을 비골수 억제 전처치 혹은 미니 골수 이식 뭐 이런 용어로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전처치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약제들인데요. 어떻게 약을 조합을 하느냐, 그리고 항암제나 방사선 조사도 하죠. 용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골수 완전 억제 전처치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비골수 억제 전처치도 될 수 있고요. 이것은 담당하시는 의사분께서 환자분의 연령이나 신체 상황이나 병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환자분들이 직접 이렇게 관여하지는 않는데, 사실은 치료하는 의사는 이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처치를 하고 나서는 우리가 결국 조혈모 세포를 주입을 합니다. 원래 이식하는 거죠, 그렇죠? 먼저는 제가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타인의 조혈모 세포를 뽑아가지고 환자에게 결국 주입을 하는 거죠. 주입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조혈모 세포는 원래 제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골수에 있어요. 그렇죠? 피를 뽑으면 조혈모 세포는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골수에 있어서 예전에는 기증을 해주시는 분을 실제로 골수 검사하듯이 이렇게 엎드리게 눕혀놓고 마취한 상태에서 주사기로 골수를 천자해가지고 이렇게 골수액을 뽑아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조혈모 세포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뼈 조각이나 뭐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혈액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적혈구를 잘 걸러낸 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환자에게 주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시술을 골수 이식이라고 그랬어요. 골수 이식이라고 그랬고, 영어로는 bone marrow transplantation, BMT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잘 그렇게 하지 않죠. 약제가 GCSF라고 하는 백혈구 집락 촉진 인자라고 하는 주사가 있는데, 그 약은 원래는 우리 몸 안에 소량씩 있어서 조혈모 세포가 잘 늘어나고 잘 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물질인데, 그것을 대량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건강한 사람한테 주사를 반복적으로 하면은 건강한 사람의 골수 안에 있는 조혈모 세포가 양이 막 늘어나면서 혈액 속으로 팽창을 해서 삐져나와요. 그래서 혈액을 많이 순환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조혈모 세포 그 촉진제를 수일간 주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조혈모 세포를 늘리고 혈액을 순환하게 만든 다음에 병원에 기증자가 오면은 혈관을 잡고 이렇게 혈관을 잡고 피를 쭉 빼냅니다. 빼내서 조혈모 세포는 따로 모으고, 그리고 나머지 혈액 생분은 다시 환자의 몸에다가, 환자가 아니죠, 기증자의 몸에다가 주입을 해요. 그렇게 이제 조혈모 세포를 채집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골수를 직접 막 뚫어가지고 조혈모 세포를 얻을 필요는 없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다수는 이렇게 말초 혈액에서 조혈모 세포를 모으고, 그래서 사실
골수 이식은 아닌 거죠. 골수라는 거는 원래 그 조혈모 세포가 있는 공간인데 골수 조직을 이식하는 게 아니니까 정확한 용어는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골수 이식 많이 했기 때문에 혼용해서 용어는 사용을 하죠. 어쨌든 골수에서 직접 얻든 아니면은 촉진제를 써가지고 팽창시켜서 말초혈액에서 뽑아서 따로 모은 조혈모 세포를 얻든 간에 이것을 이제 다시 환자에게 이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조혈모 세포가 밖에 있고 걔네들 원래 골수에 있으니까 이걸 다시 바로 골수에 넣나요? 그러는데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냥 환자에게 수혈을 합니다. 이 조혈모 세포를 수혈을 하는데요. 수혈을 하면은 신기하게도 조혈모 세포는 골수를 찾아간대요. 왜냐하면은 골수 안에 여러 가지 구조가 있고 물질이 있는데 거기서 조혈모 세포를 부르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리 와 해가지고 주입된 조혈모 세포는 혈액을 순환을 하다가 자기가 원래 있는 골수로 마치 뭐 동물들이 원래 자기 고향을 찾아가듯이 골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증받은 조혈모 세포가 환자의 골수에 들어오고 그러다가 마침내 거기서 자리를 딱 잡고 새로운 혈액 세포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면은 그게 생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조혈모 세포의 이식의 기본이고요. 제가 듣기로 오늘 강의는 주로 그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아마 대부분 환우분들, 가족분들도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 하실 분들인데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냥 먼저 전처치하고 주입하고 다시 생착하게 만드는 건데요. 근데 이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은 먼저 환자 자신의 그 조혈모 세포를 팽창시켜서 얻은 다음에 걔를 냉동을 해둡니다. 냉동을 해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강도 높은 전처치를 해요. 강도 높은 전처치를 하는데 다시 골수가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얼려뒀던 자신의 조혈모 세포를 다시 주입을 합니다. 이거는 왜 하는 거냐 하면은 동종이식하고는 좀 목적이 다른데 이거는 그냥 아주 강도 높은 항암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실험실에 이렇게 암세포, 세포주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치료제를 1 마이크로몰을 주사를 하면은 암세포가 요만큼 죽어요. 그런데 5를 넣으면은 이만큼 죽고 10을 넣으면은 이만큼 죽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항암제 용량이 많으면 암세포는 더 잘 죽겠죠. 그렇죠? 근데 항암제 그런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제 용량을 무한정 올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암세포는 진짜 더 많이 죽어요. 근데 잘못하면 환자도 같이 죽는 거죠. 주된 이유는 골수에서 다시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못 만들어내니까 생명 기능을 유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은 내가 진짜 작정하고 아주 고용량의 항암 치료를 하고 싶어요. 근데 골수가 다시 회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환자 자신의 조혈모 세포를 뽑아서 냉동해 두고 엄청나게 많은 항암제를 써서 항암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얻는 골수 억제의 부작용은 냉동했던 조혈모 세포를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혈액세포를 만들게 해가지고 면하자. 이제 이런 개념이고요.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동종이식하고 차이가 결국 내 자신의 세포로만 하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식이 끝난 다음에 면역 억제제를 복용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라는 것도 없고 대신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의 이제 강력한 치료 기전인 이식편대 종양 반응, 이식편대 백혈병 반응이라는 것도 없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이식을 진행을 하면, 예, 잘 생착이 돼서 혈액세포 만들고 간단하게 끝나면 되게 좋겠죠. 근데 이제,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항암 치료를 하는 단계부터 환자분들, 환우분들 뭐 익히 겪어보시기도 하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 감염 합병증이 중요하고요. 예,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균 감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계에 따라서 주로 흔한 감염들이 조금 유형이 달라요. 그래서 아주 초기에 생착 전에 백혈구가 낮을 때는 세균 감염 위험도 높고요. 그리고 캔디다 같은 진균 감염 위험이 있고 뭐 단순포진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전처치를 하면서 항생제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를 예방적으로 미리 약을 드십니다. 그래서 전처치와 함께 그런 예방 약제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착이 된 후, 그리고 생착 후기에는 또 다른 양상의, 일단, 가장 면역의 1차적인 역할을 하는 호중구는 올라가는데, 호중구는 좀 올라가요. 그렇죠? 한숨은 돌리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림프구나 이런 세포들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폐렴도 생기고 뭐 장애 감염도 생기고 그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히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전처치도 너무나 그 지혜롭게 잘하고 감염 예방도 잘하고 치료가 고도화됐기 때문에 사실 생착 전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이제 많이 없고요. 어떤 면에서는 생착이 되고 백혈구가 올라가지고 퇴원을 한 다음부터가 그때부터가 진짜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첫 3개월, 첫 6개월, 첫 1년은 언제든지 자신의 면역력이 체계가 완전히 세워지기 전에는 이런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환자분을 진찰하고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어떤 감염들, 여러 가지 종류 감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거대세포 바이러스, CMV라고 하죠. 이런 계통의 바이러스들은 사실은 대다수의 환자들은 이미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뭐 피곤할 때 입술에 물집이 나거나 뭐 그런 분들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죠, 그렇죠? 예, 그 비슷한 사촌 바이러스들이거든요. 이런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우리 몸이 어렸을 때나 어떤 시기에 이미 몸에 감염이 돼 있는데 활동을 하지 않고 신경절 같은데 그냥 숨어서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얘가 활성화가 돼서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한번 감염이 되면 체내에 남아서 가만히 있다가 이식을 하게 되면 혈액 질환 자체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면역 억제제도 쓰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해질 때 활성화되는데 이식 후에 첫 6개월에 가장 취약하고 이후에도 한동안 발생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CMV 거대세포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바이러스가 실제로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를 감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이러스가 폐에 갔어요. 그래서 폐를 파괴해요. 염증을 일으켜요. 폐렴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기침가래가 나오고 열이 나고 숨이 찰 수가 있어요. 얘가 장에 갔어요. 그래서 대장에 거대세포 바이러스가 가서 대장 벽을 막 망가뜨려서 정상적으로 물과 영양소가 흡수가 안 돼가지고 막 설사가 나요. 막 하루에 10번 막 이상. 그리고 혈사에 피도 나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걸 거대세포 바이러스 장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이 문제가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를 치료하기 급급했는데요. 이 진단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뭐냐면은 실제로 폐렴이나 장염이나 뭐 눈의 망막염이나 이런 염증이 생기기 전에 그 전 단계로 우리 몸의 혈액 속에 이 거대세포 바이러스의 양이 먼저 쭉 늘어나는 시기를 거치게 돼요. 그러다가 혈액 속을 순환하는 바이러스 양이 아주 많아지면은 그때 감염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감염이 아직 안 돼도 이식 후에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이 거대세포 바이러스의 양이 늘어나면은 먼저 항바이러스 치료를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선제적 치료라고 해요. 아까 이식 전 전처치 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그냥 약을 먹는 거는 예방적 치료고요. 이렇게 거대세포 바이러스 같은 거는 실제 감염이 일어나기 전에 혈액 속에 바이러스의 양이 늘었을 때에 치료를 해서 감염으로 일어나는 것을 막는 선제적 치료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시클로비어라고 하는 약을 써서 선제적 치료를 하고, 현재는 최근에는 심지어는 이 거대세포 바이러스 역시 이식할 때 예방 단계에서 미처 거대세포 바이러스가 혈액 속에 검출되기도 전에 항바이러스 치료를 해가지고 이 발생률을 줄이는 그런 것들이 일상화됐어요. 그래서 이 거대세포 바이러스로 이식 성적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향상이 됐고요. 이식을 하다 보면 많이 겪게 되는 일인데 적절하게 검사해서 예방, 선제적 치료를 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흔한 거는 또 그 곰팡이균 감염이죠. 그래서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이라고 하는 주로는 폐렴으로 나타나는 진균 감염도 뭐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조직을 얻으면은 이렇게 곰팡이균의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현미경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곰팡이균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감염을 일으키는 거고요. 근데 이게 균이 세균이 아니라 곰팡이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생제를 써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생제를 먼저 사용을 했는데 세균성 항생제, 세균을 치료하는 항생제를 먼저 사용을 했는데 계속 열이 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신체 검사를 해봐가지고 이렇게 곰팡이균에 의한 감염을 시사하는 그런 모양을 CT에서 보이거나 아니면 폐렴이 아니라 이렇게 부비동에도 생겨서 축농증처럼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스페르길루스증도 이식 후에 잘 생길 수 있는 곰팡이균 감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진단을 하고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생착 전, 그리고 생착 직후, 그리고 생착 후에 환자 본인의 면역력이 완전히 체계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한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은 해결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갖게 되고요. 감염에 있어서 이제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건 역시 이제 코로나19죠. 코로나19인데 조심해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199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들을 그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2019년 이후에 코비드 19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이제 유행을 하면서 걸린 환자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환자들이 생존율이 어떤가를 이제 쭉 봤습니다. 이제 봤더니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의 경우에는 총 생존율이 한 68%, 작아도 67% 정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일반인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죠? 감염으로 인해서 중증 질환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물론 이 연구는 완전히 백신이 일반화되고 그러기 전에 환자들도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고요. 이제 또 다른 연구는 브라질에서 86명의 이제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 받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이 됐을 때, 코로나19 감염이 됐을 때 사망률을 이제 살펴봤는데 한 20%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일반인에 비해서는 5% 이내 일반인에 비해서는 훨씬 높기 때문에 이제 면밀하게 잘 관찰을 해야 되고, 백신이나 뭐 이런 이부실드 뭐 이런 필요한 치료들은 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빠뜨릴 수 없고 제일 중요한 게 감염하고 결국 양대 산맥은 이제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죠. 그렇죠? 환우분들은 그냥 보통 숙주 반응, 그냥 아니면 그냥 숙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생기는 거냐 하면은 결국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면 골수 안에서 기증해준 사람의 혈액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증해준 사람의 혈액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혈액 세포 중에는 백혈구도 있어요. 그렇죠? 림프구도 있어요. 면역 세포예요. 그렇죠? 면역 세포인데 이 면역 세포가 자기 자신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기증해준 사람들 거기 때문에 그 면역 세포의 입장에서는 우리 몸의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나무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걔가 조혈모 기증받은 사람의 면역 세포 입장에서는 환자의 몸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원래 자기의 역할이거든요. 나 자신의 게 아닌 거는 공격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한 가지 좀 좋은 면이 있는 게 공격을 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공격을 잘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암세포예요. 원래 환자의 암세포예요. 그래서 기증해준 사람에게서 유래한 면역세포가 우선은 환자의 암세포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 암의 완치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이 굉장히 이게 효과가 좋은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처치 강도를 낮췄는데도 치료 효과가 좋았다는 게 여기서 기록되는 거죠. 어쨌든 자리를 잡고 이제 타인에게서 유래한 면역세포가 자라면은 걔가 암세포를 막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고, 근데 문제는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딱 공격을 해주면은 제일 좋겠는데 우리 몸의 정상 장기들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죠. 그래서 생착 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고, 급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은 피부, 장, 간 이렇게 세 개의 장기에 이제 국한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은 우리 몸에 어느 부위든지 다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예방제나 치료제들이 되게 많이 발전을 해서 이렇게 교과서에서 보는 막 이렇게 심각한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기는 했지만 이제 적절하게 이제 예방하고 치료해야 되고요. 또 누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모르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00일 이내에 일어나는 거는 급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라고 하고, 100일 이후에 일어나는 걸 만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99일까지는 급성이고 100일부터는 만성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개의 장기에 국한해서 아주 몸이 이게 쉽게 표현하면 좀 달아오르듯이 생기는 게 이제 급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고,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신체 전반에 변화를 일으켜서 섬유화되고 좀 굳게 만드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만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인데, 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100일이 지나도 늦게 급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조절이 안 됐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좀 나빠지면은 그러면 면역 억제제를 늘리죠. 면역 기능이 과다한 거니까 면역 억제제를 늘리면 감염이 나빠지겠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럼 감염이 나빠지면 감염을 치료하려고 면역 억제제를 좀 줄이거나 끊겠죠. 그러면은 또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나빠질 수 있고, 이런 나쁜 순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적절하게 잘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식 전에 공여자 환자에 있는 T세포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처치를 하면서 우리가 치모글로뷸린이라고 하는 약제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식 직후에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라고 하는 항암제를 사용하는데, 이게 이식 전에 조치를 취해놔서 조혈모 세포와 함께 들어온 T세포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면역 억제제를 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산디문, 프로그랍 뭐 이런 약제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예방도 많이 하고, 또 치료는 1차 치료는 스테로이드고, 그리고 다른 여러 기전의 면역 억제제들을 사용을 하고, 이제 근래에는 자카비라고 하는 약제가 나와서 또 치료 성적을 많이 향상을 시켰죠. 그래서 산디문하고 프로그랍 같은 약제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보통 하루에 2번 복용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혈중 농도를 재는데, 이제 여기 사진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약을 복용을 하면은 일단 몸 안의 농도가 확 올라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12시간쯤 되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약을 복용을 해요. 쭉 올라가요.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이 선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약을 일정한 간격으로 12시간마다 복용을 하라고 하는 거고, 검사를 측정할 적에는 약을 복용하기 전에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측정하기 전에는 외래에 오실 때는 약을 그날은 복용하지 않고 오셔서 피를 뽑고 약을 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약을 드셔보시면은 복용하는 즉시 농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잘못되게 혈중 농도가 높게 올라갈 수 있어서 교육할 때 이 얘기 들으실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고 계시고요. 그 외에 뭐 많은 보조 치료들을 합니다. 뭐 구강행 가글을 여러 가지 사용을 하고, 침분비를 늘리는 약도 쓸 수도 있고, 연고도 바르고, 피부에도 로션도 바를 수 있고, 눈이 또 만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문제가 잘 될 수 있죠. 인공 눈물, 안약 뭐 이런 것들하고, 어떤 경우엔 본인의 혈장을 처리해가지고 눈에 주입을 해가지고 치료를 도모하기도 하고, 안과와 이제 여러 가지 협진을 하기도 하고요. 온갖 장기에 생길 수 있는 만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을 위한 여러 가지 보조적 치료들이 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의논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반드시 그냥 뭐 피해야만 될 거는 아닌 게, 이식편대 백혈병 반응하고 같이 와요. 그러니까 공여자의 림프구가 내 정상 몸도 공격하지만 암세포도 죽이기 때문에 재발률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식편대 숙주 반응의 발생률이 높지만 재발률은 그런 분들에게 낮기 때문에 또 생존율엔 차이가 없는 그런 양날의 검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혈모 세포 이식은 3단계로 이루어지죠. 가장 중요한 주입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주입 전에 전처치를 하고, 그리고 주입 후에는 생착이 이루어져야 되고, 생착 후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2가지는 감염을 적절하게 예방하는 것, 그리고 이식편대 숙주 반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질병 상태도 잘 관찰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사전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37세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우분이신데요. 올해 7월에 진단받고 1월에 형제 동종 이식 예정입니다. 그리고 항암치료 3차가 지난달에 종료되셨다고 합니다. 여동생의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을 예정인데, 기증해 주시는 분, 공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요. 결국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하려면 기증자가 필요하죠. 그렇죠? 조혈모 세포 이식이 처음 개발된 거는 1950, 60년대이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거는 1980년대부터라고 뭐 볼 수 있겠는데, 2022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조혈모 세포 기증을 했는데요. 의학적으로 조혈모 세포 기증이 문제 있다라고 결론이 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합니다. 안전하다고 보시고,
일단 안심하셔도 되고요. 안심하셔도 되고, 이제 다만 한 가지는 기증을 해주실 분의 건강이 원래 좀 좋지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르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혹시나 이 기증해 주시는 분의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조혈모 세포 이식을 추진을 했는데 세포가 잘 모이지 않거나 모은 세포가 건강하지 않거나 그렇죠? 모으고 나서 환자분 상태가 좀 불편해지시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식 전에 건강 검진을 우리가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건강 검진을 잘 하고 몸 상태가 건강하다는 걸 확인을 하고 이식을 하면 되겠고요. 말초 채집을 할 때는 백혈구 촉진제를 주사를 하는데 그 일정에 맞춰서 주사를 맞으시고 오셔가지고 조혈모 세포를 기증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안전하고 그냥 표준적인 준비를 잘 하시면은 문제없이 잘 진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32세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분으로 올해 11월에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진단 받으셨네요. 진단되었고 이식을 원효받았습니다. 추후에 임신이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셨고요. 이식 없이 항암 치료만 진행하는 경우는 임신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항암제를 사용하면은 임신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사용하는 약제가 어떤 약제인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어떤 용량을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항암 치료를 할 때에 가입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한 항암 치료는 다른 암에서 하는 간단한 항암 치료는 치료를 하고 나서도 그냥 임신이 다 잘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급성 골수성 백혈병 젊은 환자분이시면 아마 이식을 당장 하지는 않고 지금 관해유도 항암 치료부터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관해유도 공고와 항암 치료를 할 적에 항암제의 용량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만으로도 가입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조혈모 세포 이식은 그거보다도 한 단계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신이 어려워질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감수하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정자 냉동 보관을 하고 여성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간편한 것은 이제 그 호르몬 주사를 맞아가지고요. 난소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뚝 떨어뜨려 놔서 정지 상태로 만들어 놔서 치료를 하는 동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고 치료가 끝나면 주사를 중단을 해서 다시 난소 기능이 유지되게 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남성에서 정자를 뽑아서 냉동 보관하듯이 여성에서도 난자를 배란한 후에 채집해가지고 냉동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남성은 곧바로 이제 채집이 가능한데 여성의 경우에는 이 주사를 맞고 배란을 유도해야 되고 좀 시기를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주 급한 병인 경우에는 사실 시간 문제 때문에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고 병이 심한 경우에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이게 정자나 난자가 잘 이게 채집이 충분한 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치료하기 전에 그런 가입력 문제에 대해서 의료진과 상담하고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선택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치료에 전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46세의 골수 섬유화증 환자분이십니다. 작년에 진단받았고 형제 동종 이식 예정이십니다. 병이 진성적혈구 증가증에서 섬유화증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식으로 급성 백혈병 진행을 예방할 수 있는지, 이식 후 재발에 신호 또는 증상이 있을지 물어보셨습니다.
네, 당연히 이식 후 급성 백혈병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것이고요. 젊으신 분이고 나이가 46세이고 신체 상태가 괜찮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골수 섬유화증에서 결정하신 것 같고 예,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식 후 병이 다시 문제가 됐는지를 아는 방법은 먼저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죠. 잘 생착이 됐다는 것은 그 환자의 골수에서 기증한 사람의 조혈모세포가 자리를 잡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될 조혈모세포를 뿜뿜 잘 뿜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기능이 잘 되면 혈색소, 백혈구, 혈소판 수치가 좋아야죠. 그렇죠? 수치가 좀 떨어졌다 그러면은 뭔가 좀 조혈에 문제가 있구나. 혹시 병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한번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유전자 검사나 염색체 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혈액에서 환자 본인 원래 있었던 혈액세포의 비율과 기증받은 환자의 그 유전자의 비율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이게 생착이 100%잘 됐나 볼 수 있겠고요.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혈액질환은 초기의 질환보다는 수치의 변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고 혹은 병이 좀 빨리 진행하면은 골수섬유화증 같은 경우에는 다시 피로하고 비장이 커지고 그런 증상들이 좀 같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염려를 하시기 전에 의료진이 정기적인 진료로 혈액 검사와 일정한 간격으로 특히 초반에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잘 생착이 됐는지 재발한 건 아닌지 모니터를 계속 합니다. 예.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15세 재생불량 빈혈 환자분인데요. 올해 2월에 진단을 받고 9월에 타인 이식을 받았습니다. 하루 2회 타크로벨이라는 약제를 1.25mg 복용을 했는데요. 혈소판 수치가 15만에서 5만 8천으로 떨어지고 재이식을 거둘받았는데 프로그랍이라는 약제 1mg 그리고 타크로벨 0.25를 복용하다가 2주 전 타크로벨 1.25로 변경을 했는데 주치의께서는 약물 변경과 수치 변화가 연관이 없다고 하지만 시점이 비슷하니 걱정도 되고 약을 왜 변경했는지 약을 더 복용하고 재이식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프로그랍하고 타크로벨은 이제 같은 약이고요. 예, 이제 원 개발사고 이제 복제약이에요. 약이 오랜 기간 사용을 하면은 이제 특허권이 풀리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은 처음 만든 곳에서만 약을 이제 판매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곳에서 이제 약을 판매할 수 있고요. 사실 이런 일반적인 의약품은 이제 똑같이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약의 효능이 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생각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약을 출시하기 전에 복제약은 생물학적 동등성 검사라는 거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래 이제 이거 1mg, 0.25mg 복용하시는데 알약 개수가 많으니까 1.25짜리가 하나 있어서 하루에 하나씩만 2번 드실 수 있게 해주시려고 1.25mg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 타크로벨 같은 약제로 맞추기 위해서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을 바꿔서 수치가 변하지는 않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여러 약을 더 복용하고 재이식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에는 주치의 선생님께서 단순히 혈소판 수치만 보신 게 아니라 이식 후에 유전자나 염색체의 변화를 모니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기증받은 사람의 유전자 혹은 염색체가 그 100%이거나 아주 다수를 차지하지 않고 여전히 환자에게서 비롯된 혈액 세포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생착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혹은 됐다가 다시 생착된 기능을 잃어서 혈소판이 떨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식을 다시 고려해야 된다.
젊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결정하셨을 것으로 정보의 제한은 있지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64세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이고 올해 1월에 진단받고 11월에 2차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셨습니다. 폐와 간에 급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발생했고 특히 간부전이심에 간이식도 고려해야도 합니다. 숙주 반응 때문에 간이식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지 약물 치료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 후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심해서 간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폐 이식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적지 않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이식할 상황까지 가지 않는 게 좋고 그래서 약물 치료로 최선을 다해 보지만 이게 너무 격심하게 오는 경우에는 약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의료진도 감이 와요, 사실은. 감이 오고 또 약을 써봤을 때 반응을 보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당장 간이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보다 지금 간 상태가 많이 안 좋다. 간이식을 고려해야 할 정도이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간이식은 성적도 이제 꽤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환자 중에서도 폐의 만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심하게 오셨는데 폐부전이 있었는데 폐 이식을 하고서 잘 유지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제 다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은 간을 이식하면은 간 이외의 장기는 좀 잘 받쳐줘야 되고, 그렇죠? 폐 이식을 하면은 폐 이외의 장기는 좀 괜찮아야지 되는 거고, 너무 온갖 장기에 여러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의 장기를 이식했을 때에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좀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숙주 반응 때문에 간 이식까지 하는 경우 있다. 그리고 약물 치료로는 먼저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안 될 경우에 다른 치료 방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42세의 재생불량 빈혈 환자분이십니다. 2010년에 진단을 받고 2020년에 11월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셨는데 이식 후에 혈소판이 6만대에서 5천대로 하락했고 혈소판 수여 중이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출혈이 잦아졌는데 재발된 것을 아니까 걱정이 됩니다. 혈소판 수치가 갑자기 낮아진 이유가 있을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혈소판이 낮아서 앞에 환자분들 혈소판이 낮았고 그때는 의료진께서 재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죠? 다시 이식을 권유를 하셨는데 이분은 그런 말씀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가 제한이 있어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이분은 혈소판은 많이 떨어졌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은 그 혈액세포는 이식 받은 분께 여전히 전부이거나 다수를 이루고 계시는 상태인 것 같아요. 환자께 늘어나면 원래 환자께 늘어나면은 이식 자체도 잘 안 되고 그 생착이 실패한 거고 그래서 혈소판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이식 자체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아마 재발에 대해서 말씀은 의료진이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혈소판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착이 잘 안 돼서 감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착이 성공적으로 된 이후에도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골수가 생착이 되고 이게 기능을 이게 회복을 하는데 백혈구, 적혈구에 비해서 원래 혈소판은 생착을 하고서 얘가 힘을 발휘해서 이제 쭉 팽창을 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원래가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가장 세 개의 군 중에서는 가장 좀 연약한 군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혈소판 그 회복이 느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좀 5천대는 좀 많이 낮은 거라서 이게 좀 염려가 되고 뭐 2차 적응으로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이 생긴 거는 아닌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도 의료진께서 골수 검사도 다시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정보만 가지고 낮아진 이유가 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생착 실패가 아니라면은 혈소판만 좀 생착이 유달리 늦은 경우나 아니면은 말초혈액에서 혈소판이 파괴되는 면역성 기전에 의해서 혈소판이 났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급여는 되지 않지만 그 TPO 수용체 그 약제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혈소판 수치를 이식 후에 좀 높이려는 그런 시도도 있고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담당 선생님하고 좀 상의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한된 의학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얼마나 만족할 만큼 이제 답을 드렸는지 또 모르겠는데, 이 혈액암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한 해 한 해 이제 지내면서 또 저도 나이가 들고 부모님이 연로해지시고 가족이 아픈 일을 겪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되게 더욱더 절실해지고 함께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셔서 잘 치료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잘 관찰하시고 가족하고 의료진에게 제때 잘 알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좀 불편한데 뭐 괜찮겠지 하고 있다가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거를 짧게 해결될 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더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를 해도 뭐 5분, 10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만족스럽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진료실에서 만나는 때 말고 진료를 준비하면서 연구실에서 저랑 같은 혈액암을 보는 혈액내과 의사분들이 되게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진료 창을 열어놓고 검사 결과를 보고 고민하는 시간은 또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을 잘 신뢰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문제나 변화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잘 얘기해 주시면은 좋은 결과 얻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